채무 관리는요, 여러분, 먼저 요 내용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혹시 책을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속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부자 아빠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도 부자 아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가 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각인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부자 아빠가 이 돈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고통, 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돈이 없어서 뭘 사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어디를 뭐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뭐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내고, 내가 필요한 것을 못 구하고, 뭐 이러는 부분, 단순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인한 고통을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영향력을 준 부자 아빠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치통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치통 겪어보셨죠? 예, 치통. 네, 어떤가요? 견딜만 한가요? 예. 오죽하면 오복 중에 하나가 건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치통을 겪어보신 분들은요, 정말 내가 치통을 겪어내고 이 치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치과를 자주 다니리라. 이런 다짐을 꼭 합니다. 예. 뭐 여러 유형의 치통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치통이 뭔가요? 예. 그죠? 예. 우리가 관리를 잘하건 못하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 이 영향을 주었던 부자 아빠는 돈으로 인한 고통이 치통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치통을 유발시켰다. 음, 예, 치아가 뭐 썩거나 혹은 치아의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점점점 작아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점점 커집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예, 이것이 돈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돈 문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고, 예, 준비하는 게 좋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게 좋고, 늦으면 늦을수록 악화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말도 못하게 되죠.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돈을 빌리기도 하죠. 예. 그죠? 예. 이 돈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악화가 되면 어디로 가죠? 예. 너무 어리석게도 사채까지 빌려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 그거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아닌데 우선 지금 그냥 괜찮을 수 있는 땜질, 여기에 급급해서 여러분들이 어머 저는 사채는 안 썼는데요라고 하지만 캐피탈 이상은 사채예요, 여러분. 음. 신용카드 돌려막고, 그죠? 카드론 쓰고 이게 모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1금융권 이상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가는 데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통증, 고통,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느냐. 이게 사실은 사전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보고 지칭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돈의 양을 가지고 부자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 보았는가가 부자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부자는 돈 문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문제가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많이 해결했다라고 해서 돈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해결하는 걸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돈의 흐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식,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시면서 작은 돈의 기능들을 여러분 해결할 돈 문제가 엄청 많아요. 부채를 가지고 돈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출을 결정 못하는 것도 돈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율을 못 맞추는 것도 돈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돈 문제예요.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빚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적절한 계획을 못 세우는 것도 돈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거는 해외에도 속한 얘기지만 한국의 대다수 부모들이 재무적인 계획에 실패를 하는 게 아이들 학습에 돈을 쓰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2022년 2022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비로 쓰는 돈이 한 아이당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일단은 공부를 한다, 학비로 쓴다 하는 1인 평균 그 학비 지급이 되는 평균 학비 2억이래요. 1인당 2억. 예. 사교육비 다 포함해서 1인당 대학을 졸업시키고 만약에 어학연수까지 보냈다. 그럼 2억인 거예요. 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가 생활을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또 그 자녀가 결혼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2억 이상의 돈, 이제 평균 그 부양비 중에 결혼 자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또 1인당 2억 7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5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키워서 돈을 다 해결해내고 한 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5억이 드는데 2명 해결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10억. 아이 둘 키우는데 돈 10억 쓸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뒤가 어느 정도 빠지는지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려고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학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계산 없이 쓰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또 사회 경험을 시켜줘요. 엄마 친구 어디 가는데 나도 가게 해줘. 그래 알았어. 더 발 맞춰주고. 거기에 또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거기에 중학교 가면 뭐 더 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뒤쫓아가는 학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그게 찰 때까지 차고 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학자금이 문제가 생기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빚이 돌아가게 한다거나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진정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독립자금을 지원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 다 돈 문제예요. 애 키우는데도 돈 문제고, 내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갖는 모든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이 부자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거는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채무를 해결하거나 이 채무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채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나의 재무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지금 재무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관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재무적인 상황이나 나의 재무적인 환경을 관찰을 할 때 보아야 될 또 리스트가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채무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때 맨 처음 보셔야 될 상황은요. 내가 만약에 부채가 있다면 도대체 이 부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채무를 발생시킬 당시, 내가 이 빚을 지겠다고 결정할 당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돈을 만들어서 돈을 들고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이미 돈을 써서 해결할 때 사실은 부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채무라는 거는 언제 발생했냐면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개념 없이 쓸 때부터 사실은 이 채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채무가 발생이 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타이밍은 이만큼 쌓여서 돈을 빌리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때로는 정말 이게 여기까지 왔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 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상황을 발견 못 하세요. 그리고 이 돈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그냥 끄기 위해서 무작정 덮으려고 하는 액션과 시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채무는 구체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나를 덮치거나 더 크게 불이 번지듯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빚을 진 상황이요. 어떨 때는 아이들 학원 더 많이 끊으려고 욕심 부린 것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그때 상황에서는 이걸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내 욕심으로 늘리려고 그때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나 충분히 돈 여유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늘렸던 것이 결국은 돌아서 부채에 와서 떡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의외의 결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관찰을 하시면서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길을 추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왔지? 이렇게 추적해 보시는 거. 두 번째, 채무 해결을 위한 관찰은요. 관련 지식에 대해서 부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시면 죄송하지만 대부분 100% 여기 과실도 커요. 예. 욕심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욕심은 언제 생기냐면 모르시면서 용심을 가질 때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욕심은 단순히 생겨지진 않아요. 예. 모르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면 거기가 지뢰밭이라는 걸 알면 욕심은 안 가져요. 근데 사실은 모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이 과거에 난 돈이 있어. 내가 이 돈 빌려줄게. 이런 과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험한 건지 몰라서 돈 빌려주는 사고, 돈 사고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돈 사고가 뭐냐면 보증 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어떤 후폭풍이 올지를 몰라서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리고 이 보증 뭐 내가 뭐 해결하면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재하다라는 부재해서 내가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안정권에 들어있는 내 생활이 계속 갈 것 같아서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 지식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 꼭 집어내 보라는 거죠. 핀셋으로.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 욕심이었는지 기회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모두 다 욕심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기회였어. 그리고 나는 기회라는 걸 보고 다 이게 전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을 만큼 내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기로 운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했거나 모두 다 욕심으로 치부하시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맥서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가 온다고 해서 모두 다 잡지는 않아요. 잡았다고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못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욕심이었나 기회였나? 기회였는데 왜 못 잡았나? 아, 내가 준비가 안 됐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채무가 생겼다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다 그냥 단편적인 결정을 하거나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들을 볼 때 또 이게 해석을 잘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파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해결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해결 가능성이란 이 채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을 한다가 아니라 이 채무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채무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채무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 자연적인 부분을 만약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좋지 못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에 지금 마치 청소하듯이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는 게 엄청난 실수일 때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에 이 담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다. 그러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담보대출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나의 전체 수입의 몇 %다. 이게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담보대출의 이 목돈은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해석을 못 하시는 게, 이 집에 돈을 싹 갚고 파는 게 좋은가요? 대출 껴있는 상태로 파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도대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음,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목돈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목돈으로 나의 다른 투자 자산을 만드는 게 사실 이게 더 쉽기도 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연산으로 해서 이 대출을 갚아 나가려 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의 적용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제일 제가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대출 이자가
작은데 이거를 죽어라 빚이라고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 너무 답답해요. 예. 그래서 내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돈을 모두 다 그쪽으로 생활비를 요만큼 떼고 나머지를 거기다가 다 때려 부어 가지고 빚 갚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그분은 '아 저분은 돈을 참 못 모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돈을 모은다는 건요. 내가 초창기에 이 목돈을 모으는 개념과 나중에 이제 돈이 커져서 목돈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돈을 2억 3억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2억 3억은 대출이 껴있는 집은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혹 그걸 가지고 다른 안전자산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내가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목돈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출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사람이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대출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대출이라는 거는 언제나 있지 않아요. 자, 요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내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샀어. 근데 돈이 필요하면 이 집에서 담보를 다시 받아서 처음에는 대출을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그때 대출 받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된다고? 산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 이게 금융 환경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예. 제가 건물을 사려고 봤더니 건물에 껴있는 융자와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막 50% 60% 이렇게 껴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융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만약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자연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당장 안 갚으면 안 되는 다급한 상황. 이게 목을 조르는 상황 이런 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건 자연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면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여러분 성질 못 이기시는 분 계시죠?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가지고 '이건 없애야 돼.'라고 해 놓고 그 많은 목돈을 1억 2억이 남의 집 개 이름입니까? 예. 그 1억 2억을 쇠가 빠지게 대출금을 막느라고 다 막고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채무 해결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9 단계 10 단계에서 금융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금융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금융기관이 답을 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금융기관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안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하실 줄 아셔야 되냐면요. 금융기관을 내 입장에서 활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는 자산으로 들어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막 쉽게 빚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고 이 채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산 소득을 만들려고 계산을 할 때 그리고 그 계산이 나왔을 때 채무를 해결했을 때 이익금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계산이 만약에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때 채무를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채무 해결을 위해서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해결 방안에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채무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채무가 두려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채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무엇이 두려움인지를 아셔서 두려움을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나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협만 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려움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무를 해결하시기 전에 이 채무를 해결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당하게 이것을 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순서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잘 나와야 되거든요. 채무 해결을 할 때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순서고 뭐고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당황해 보셨어요? 예, 어떤 상황에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적으로 일 처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해결할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이 없어서 아득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잖아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단답형의 문제 해결은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를 해결을 하실 때는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멀찍이 떨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채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괜찮다. 혹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점을 찾아보시면요. 실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돈이 아니고 실제는 뭐죠? 예, 대부분 돈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다는 걸 알리는 게 두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족들에게 그래서 알리지 않죠.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애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밖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음. 사실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크게 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채무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걸 공개하기가 두려워서 숨기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나쁜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게 숨기기 위한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채무 해결 방안 두 번째. 이번에는 번호를 안 바꿨어요. 지금은 또 1번이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었단 얘기죠. 예. 두 번째는 각오와 목표 설정이에요. 채무 해결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자, 두려움을 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삼하셔야 돼요. 새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해결하겠다. 어디까지 내가 완성하겠다. 내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 전체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내시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는 하실 수 있어요? 적극적인 어떤 개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항은 나 이거 해결하겠어.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나의 목표는 어디까지다라고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전체 변제액 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각오와 목표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면 여러분 지출 결의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 분명히 지출 결의를 돈에서 했단 말이에요. 돈에서 지출 결의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출 결의를 채무 해결 단위에 와서는 반드시 안 하면 이게 채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다시 하시게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채무 단계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지출. 내가 얼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구역을 나누어서 어떻게 구획을 나누어서 해야지 라고 지출 결의를 해야 그 다음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지출 결의를 과거에 만약에 제대로 못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출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지출 결의를 하셨죠. 예. 돈에서 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수입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채무를 해결하실 때는요. 지출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을 확정해야 돼요. 수입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출을 결정을 하셔도 채무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무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를 벌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 최소 내가 얼마 이상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려면 수입이 들쑥날쑥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 단계에서는 지출이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수입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각오가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 돈은 반드시 벌어야 돼라는 이유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채무를 해결할 때는 지출도 타협을 하면 안 되지만 수입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수입에 대해서. 이 수입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이 채무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또 안 바뀌었어. 채무 실현 계획. 수입을 확정하셔서 이제 채무 실현 계획을 세우시죠? 단계별로 채무 실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나는 우리은행에 얼마 있고 국민은행에 얼마 있고 뭐 어디 저축은행에 얼마 있고 뭐 이렇게 대출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번. 나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모두 다 변제하는 데 써야 된다. 1번. 아니요. 2번. 나는 이 전체적인 변제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만 채무 변제를 해야 된다. 2번. 어떤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획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내가 전체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걸 타협을 봐야 돼요. 은행하고 타협을 보시건 개인하고 타협을 보시건 타협을 보셔서 채무를 해결할 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약속된 금액, 안정적인 지출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뭐 은행을 물고 늘어지든지 말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상납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노예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채무를 해결하실 때는 내가 채무가 너무 많아도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채권자한테 가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배째라. 나는 돈이 없다. 먹고 죽을래도 없다. 나는. 근데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갚게 해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라고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업부에서 단판을 짓기 전에 만약에 진짜 단판을 지어야 될 어떤 절제절명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하고는 단판을 지으시는 걸 하세요. 목숨 걸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빚을 해결하는 건 내가 안정적인 생활 없이는 빚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빚을 해결할 때는요. 그 누구하고라도 타협을 해야 돼요. 사정을 하건 붙들고 늘어지건 무슨 수를 써서든 채권자를 설득을 해서 나는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 나는 한 달에 25만 원씩 주겠다. 단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를 여러분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를 해결해 나가는 이 계획에서 채권자와 단판을 지어서 내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 방법을 유지해 가면서 시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상 없는 채무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채무 결정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방법을 말씀드리죠. 완전히 허리띠 졸라매서 막 굶어서, 막 나는 한 달에 뭐 하루에 10,000원씩 쓰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그거 이벤트로 TV에 나오는 거지.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쁠 사람 없어요. 예. 막 내 인생의 모토는 빚이 없는 거다. 빚 다 없애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허무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빚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해결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목표 금액을 중간중간으로 이 단계를 쪼개어서 목표를 잡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나면요. 나한테 보상 체계를 같이 세우세요. 그거를 해결을 했으니 나한테 이런 보상을 줘야지. 이걸 했으니 우리 가족들하고 뭐를 해야지. 요런 보상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 계획 세우시지 마시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보상 계획과 함께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시면 채무 변제가 그때부터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기록을 남기세요. 너희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요런 식으로 했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을 해라. 여러분 부모는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멘토가 되시거나 단계별 리더가 되시거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했을 때 보상 혹은 자산의 목적 자금이 만약에 획득이 된다면 굉장히 이거는 심리적으로 좋은 작용.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죠? 그래서 보상이 있었던 좋은 경험. 그리고 내가 자산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내가 해결도 했는데 자산도 같이 모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로 부채 해결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몇 %가 똑같이 몇 %로 나의 목적 자금이 같이 쌓여 나가는 구조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러분 채무는 유사시에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채무.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용법을 모르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무가 여러분들을 해치는 흉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줄 몰라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 역시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냥 두렵기만 하고 피하고만 싶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얘는 돈의 다른 모습이죠. 돈은 내가 다스리는 거지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걔를 다룰 수 있다. 너는 그래봤자 돈이다. 음. 너는 내가 다스려야 될 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채무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무 해결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모처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제가 좀 길게 했거든요.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해결점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